네, 반갑습니다. 아까 지사님이 이제 취임하시고 이런 야외 토론도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처음이고 또 지사님이 이렇게 옆에 앉아 계시고 또 오늘 사실 뵙기가 굉장히 힘든 분들이 네 분이 같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발표를 듣고 하는 것 또한 저도 꽤 지났는데 저도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분 발표해 주신 네 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제가 오늘 이제 사회를 맡았는데 일단 사회를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지금 좀 인선 7기 임용수 지사님 모시고 나서 저희가 뭐 완전히 새로운 경남 저기 지금 캐치플레이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수레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한 1km 정도 더 가서 또 짐을 하나 실어야 되는데 지금 또 짐을 실어야 되는 이런 느낌?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또 1km 앞에까지 또 가서 더 짐을 실어야 될까 이런 부담이 자꾸 쌓이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든 상황이다.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금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렇지만 그런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 더 힘이 드는 이런 상황이고 오늘 네 분이서 이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했지만 오히려 그런 부담감을 생각하면 이게 결코 우리가 오늘 이런 그 토론의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들 가지고만은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 먼저 지금 오늘 들으신 네 분의 발표를 들으시고 혹시라도 발표하신 내용 중에 혹시 나는 이게 정말 조금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시겠다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한번 그래도 뭐 용어들이 물론 다들 코로나 이후에 다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던 문제고 그러겠지만 오늘 발표한 주제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지금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한두 개 정도만이라도 한번 받아보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예, 마이크를 좀. 네,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민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지역에서 한번 좀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렇게 질병관리본부가 이 코로나를 가장해서 시뮬레이션 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봉쇄를 하지 않았지만 유럽이나 뉴욕 같은 경우에는 도시 봉쇄를 했는데 민방위를 훈련을 코로나를 가상한 민방위 훈련이 앞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도시를 봉쇄하고 그럴 경우에 이동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나 이런 것들이 도로가 확충이 됐고 간밤에 그 자동차 도로를 줄여서 보행자 도로를 넓혔다라는 밀라노 같은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지금은 잘 방어를 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도시 봉쇄라는 걸 가정을 한 훈련이 필요한 건 아닐까? 그래서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한 일주일씩 이렇게 필요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거는 나중에 같이 저 질문을 고려하셔서 아마 임 박사님이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이제 드리기로 하고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한 분만 더 나중에 또 저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한준 역시 앞줄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질문이 많이 나오네요. 예. 네, 앞줄에 앉은 채로 손을 들었습니다. 네, 네분 연사님 발제를 다 너무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되게 웅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유창복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신뢰 기반의 로컬 컨택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신 부분과 이제 앞에 그 임동근 연사님께서 하셨던 이제 재난의 불평등성 이야기하면서
차별 오히려 혐오 부분이 강화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들이 서로 상충될 수 있겠다. 오히려 로컬로 가면서 신뢰 기반을 필요로는 하지만 현상적으로는 차별, 혐오의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이 부분 신뢰와 혐오 이 부분들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방금 이한준 선생님이 우리 질문하셨던 거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네 분하고 지사님한테도 내가 한번 공통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네 분 발표하신 분들의 이제 키워드가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커뮤니티 또는 로컬, 그 다음에 지자체, 본권, 자치, 참여 이런 것들이 아마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네 분 발표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평소 때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자 아까 봉쇄 얘기도 해줬습니다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단위는 굉장히 축소가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또 넓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동체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거를 유지해 간다고 하는 점은 생활을 축소하고 그럴 수 있지만 연대와 협력 예를 들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만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아까 그 발표하신 뭐 순서대로도 좋고 아마 저쪽 지사님부터 이쪽부터 할까요? 질문이 있어가지고. 아 질문요? 아 지금 그 얘기는 일단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질문 예, 시간이라 예, 질문. 예. 질문을 다 좀 쏟아놓고 말씀들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아까 이제 외국 사례 임 교수님께서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일본 쪽은 이제 지방 정부 중심의 통합적 관리 시스템 서비스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인데 예를 드신 나라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 되게 이제 대응이 취약했던 대표적인 이제 유럽 나라들이고 또 일본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또 이게 시스템 체계의 문제냐 아니면은 이제 이 나라들이 이번에 이제 영국의 장하준 교수님하고 화상회를 이제 지역 방송에서 하는데 영국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난 5년간 영국이 의료 재정을 1조 5천억을 깎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 의료에 대한 재정 지출을 깎으면서 재정의 문제인 건지 어쩌면 아니면 두 가지 다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체계를 이제 이 정비해 나갈 때 과연 이 지금 이런 나라들처럼 체계는 정비됐는데 이런 위기에 취약하지 않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방 정부로 공공 의료가 이전돼 온다고 한다면 이제 말씀하신 그런 시민 참여나 이런 민간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공공 의료가 거꾸로 지방 정부의 재정의 취약성 때문에 취약해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걸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게 한 가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최전 비서관님께서 기본소득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소득은 이제 저도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처음에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용어를 저도 바꿨습니다. 재난소득으로 바꿨다가 지금은 정부 이제 재난지원금이 된 거죠. 근데 기본소득 논의는 필요한데 이게 이제 그 스위스입니까? 네, 그 실험한 곳이 핀란드의 실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북유럽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복지 체계가 갖춰져 있는 복지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복지 국가들에서 얘기하는 기본소득과 우리는 지금 한창 복지 체계를 만들고 거기에 재정을 좀 많이 투입해야 되는 나라인데 그 기본소득으로 만일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기본소득으로 과연 비어 있는 복지 체계들을 메꿀 수 있을까? 잘못하면 거꾸로 오히려 이 취약한 복지를 이 재정 부담 때문에 좀 강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혹시 오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서는 우리 어쨌든 여기 계신 네 분들이 이 부분을 잘 좀 정리를 해주셔야 어쩌면 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그 지방 정부의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논의를 좀 모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사님이 제가
물어본다고 그랬더니 먼저 질문을 해가지고 선수를 좀 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이제 아까 드리려고 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이런 건 갈수록 축소되고 거기에 필요한 정책들이 있는데 훨씬 더 역설적으로는 더 큰, 예를 들면 재원, 또 더 전체 이 시스템이 굉장히 그 총체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때 필요한 재원이라든지 또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관한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그 모순적일 수도 있겠다. 뭐 모순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렇게 그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한번 조금 뭐 직접 답을 말씀하시면서 해주셔도 좋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기본소득은 조금 이따가 주제를 삼아 가지고 한번 하기로 하고요. 우선 공동체와 지자체 뭐 이런 차원에서 한 번씩, 우리 예예예 임 박사님부터 조금 부탁드립니다. 저도 말로 예, 들리시나요? 예. 예. 그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그 성장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사람하고 물건을 정신없이 돌렸어요. 지금도 아주 정신없이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 셧다운 나오고 아니면 락다운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스탑 걸리는 상황에서 그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아마 CJ 그 주식을 샀을 거예요. 택배가 커질 거다. 당연히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물건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전 인류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먹을 걸 찾으러 가던 시기가 있었고, 인간이 있는 곳으로 먹을 걸 끌고 오는 시대가 있는데, 지금은 끌고 오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굶어 죽으면 아무튼 뭔가를 갖다 채우는 방식으로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락다운 걸린다고 해도 그렇게 큰 타격이 별로 없어요. 물건이 오면 되니까 예전처럼 똑같이 오면 됩니다. 문제는 그 물건만 오는 게 아니라 사람도 같이 막 움직이면서 경제가 쫙 올라가거든요. 물건은 엄청나게 활발하게 가면서 사람도 같이 움직이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보통 예전에 굉장히 많이 말했던 창의 계급 뭐 아니면 뭐 창의 뭐 창의성 뭐 크리에이티비티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들이 거기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락다운에 대한 그 고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뭐 민방위 훈련이든 뭐든 간에 잠깐 멈춤 뭐 이런 상황을 갖다가 한다라는 거는 지금에 있는 시스템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전 국민이 모두 다 갑자기 멈춰라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 보통 이제 통계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5분의 1씩 나눠가지고 월화수목금 이렇게 저기 뭐 이렇게 차량 뭐 오부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했던 사람들은 한꺼번에 멈춰라라고 하는 명령이 듣습니다. 근데 오부제를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한꺼번에 멈춰라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잠깐 멈춤이라는 거는 아주 작은 분야든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연습을 갖다가 한 번씩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동시에 싱크로나이즈 해가지고 오케스트라처럼 한번 팡 터지면 멈추는 그런 연습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뭐 별거 아니시겠지만 그 어릴 때 다 민방위 훈련 그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뭐 이랬던 경험들이 다 지금 있는 상태가 전쟁의 그 이후로 있었던 것들이 지금에 있는 그 시민 통제들에 대한 밑바닥에 깔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능하고, 그리고 물건을 갑자기 멈췄던 경험도 우리나라는 있어요. 그게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일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구제역입니다. 구제역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물류가 들어갈 때마다 방역하고 뭐하고 하면서 사람과 물건을 동시에 통제해 본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홍성군 같은 경우에 구제역 백스 제일 먼저 나왔던 구제역 백스라든지, 그다음에 구제역 할 때 그 폴 있잖아요. 이렇게 쭉 잡아가지고 방역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 그렇게 했을 때 물류가 어떻게 피해가 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도 이미 교통물 쪽에서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우연이지만 아무튼 저희는 이런 사태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닥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재밌는 거는 그 구제역 포인트가 향방잡기에서의 포인트랑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왔을 때, 북한 쪽에서 했을 때 지역 민방위들이 예비군들이 잡았던 포인트들이 병균을 잡는 포인트랑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김신조 이후에 후방에서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작게 바꾸고 나서 전선이 북쪽에서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올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통해서 향방 잡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병균이 어디서 오든지 간에 다 잡을 수 있는 포인트 톨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이 아주 불행한 역사에서 나왔던 훈련들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 이렇게 양분이 되면서 지금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어떻게든 아주 작은 부분이든 뭐 행정 쪽에서 그 연습들을 갖다가 할 수 있습니다. 교육하고 의료하고 이런 쪽에서 잠깐 이동 멈춤이라는 훈련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임 교수님. 네. 유럽상을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조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유럽과 비교를 해보면 사회 서비스 분야의 정부 지출이나 또 지방 정부의 역할이나 이런 거를 비춰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는 서구사회에서 준비하고 경험했던 거에 훨씬 못 미치는 상태 쪽 부분이고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준비 부분들은 여전히 미흡하는 건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또 고령자의 자살이 높다든가 건강 불평등이 심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를 이제 인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이게 코로나 때 잘 대응했느냐 일적으로 보면은 근데 아까 그 최혁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정말 우연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왜냐하면 그거는 좀 우리는 전력으로 보면요 사실 보면 우리는 20%의 전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딴 나라 보면 7, 80%가 있는데 우리는 20% 전력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쓴 겁니다. 보면은 근데 그쪽은 80%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하는 사회에 당한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 위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면을 드러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어떻게 말하면 그 전에 우리가 사스를 경험했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메르스 경험입니다. 민간 쪽 부분에 있어서 했는데 제대로 대응 체계가 없어갖고 정말 우리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보면은 그래서 지금에 있는 구조 갖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방역 체계 또 초기에 대응하는 거가 얼마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절감했기 때문에 그게 보면은 이게 분명히 올 건데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고 사회 요구나 이런 부분에 비춰봐서 준비를 했던 것이 어떻게 말하면 결정적으로 딱 맞아 떨어졌다.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기가 막히게 보면은 제때 9회 말에 잘 쳤다.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여러 위기로 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 부분들은 역시 미흡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특히 사회 서비스 분야 쪽은 아직은 우리가 만성 질환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케어 못하고 건강 불평등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의 민간이 할 수 없는 감염병 전문 병원이라든가 뭐 음압병동을 갖고 있는 공공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갖춰 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서구 사회에서 보니까 사실 보면은 그렇게 시스템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방만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그게 굉장히 무기력하다라는 것들도 역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공공의료에 대한 거가 지금 병상 기준으로 우리가 한 10% 남답니다.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지만 우리가 한 30%라도 그러면 그거를 공공의료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민간과 결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어서 공공 부분에 대한 걸 투자를 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민간과 조율하면서 적절하게 또 사회가 기여되는 방식으로 가야지만 재정적 부분에 대한 누실이 없는 거고 또 효율성을 지니는 거고 또 사회 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응 능력을 키우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네. 그 우리 유청국 소장님은 제가 조금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한번 던져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연의 일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민들의 아까 참여 얘기하셨는데 공동체 의식 그러면 과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연 높은가? 뭐 이런 의문을 던져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잘 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있지만 우리가 또 단위가 작아지면 그 안에서 어떻게 이걸 갖춰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공동체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살아나야 된다 그럴까요?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 네 분 다 발표하신 시민의 참여고 이럴 텐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 유 소장님은 오랫동안 그런데 현장에 계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조금 해주시죠. 예, 저는 그 뭐 한 10여 년 동안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뭐 협동조합, 혁신교육 이런 반 혁신 정책들이 되게 유행이다시피 거의 대세다시피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왔던 흐름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정책의 특징은 지방정부 단체장이 주도했다는 겁니다. 민선 5기에는 혁신적인 기초단체장, 민선 6기에는 광역단체장, 광역단체장이 되면서 관할에 한두 개 기초가 혁신 정책을 하니까 왜 너네만 해? 전체 다 하는 거야. 이러면서 민선 6기 때 전국적으로 정책이 확대되었고 민선 7기에는 여야를 불문하고 뭐 민주당이든 약간 보수 정당이든 불문하고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내세웠던 게 뭐냐면 시민 참여하고 공론장이었습니다. 또 원탁 토론이야라고 할 정도로 어쨌든 주민들이 공공적 의제를 가지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예전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늘어났고 발언만이 아니라 약간의 보조금을 가지고 실행해 볼 수 있는 계획,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웃들이 몇이서 협동해 보니까 되네라고 하는 효능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쥐주고 볶았지만 미운정 고운정 관계를 맺었다는 거. 저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혁신적인 단체장이 주도해서 민선 5기, 6기, 7기 지금 10년을 넘어서고 있는 이 환경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민들 나름대로의 공공적 와 공공적 행동이 상당히 많이 연습되고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고 저는 어쩌면 더 중요한 거는 지방 정부입니다. 시민 참여는 지방 정부의 지렛대가 없었으면 저는 되지 않는다. 민간 협치라고 하는 판에서 시민도 초대되고 시민도 효능감을 느꼈던 것이고 또 거기에 재정이 투입되고 지원 조직이 챙기고 이런 세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이번 사태 지방 정부와 시민의 역할은 그동안 10년의 혁신적인 단체장의 혁신 정책의 결과로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 얘기는 곧 다시 이후에도 저는 똑같은 차원의 조금 더 이제 진전된 차원은 뭐냐면 마을 공동체가 낮은 수준은 뭐냐면 관계망입니다. 그러니까 친밀권, 친한 사이, 이웃들 이게 조금 더 진화하면 뭐냐면 동네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수준으로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농촌은 세 번째가 절실한 과제죠. 수익 기반이 자꾸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한 과제였다면은 세 가지 형식이 있다고 한다면은 공동체는 지금은 문제 해결형 우리는 진화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가 저는 여기에 딱 지렛대로 임팩트를 줘야 되는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은 경제화되고 경제는 시장 나가서 험한 짓 하지 말고 커뮤니티 기반 커뮤니티와 친해져서 구매력 기반을 로컬에서 만들지 않으면 시장에서 어떻게 경제를 하겠습니까? 공공조달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커뮤니티로 커뮤니티는 경제화되는 바로 이 직전 단계에 와 있고 이 대목을 정부가 핵심을 어떻게 딱 누를 거냐가 저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우리 최혁준 비서관님한테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원탁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의 이익이 뭔지를 좀 만들어가는 거는 좀 열고 한다면 원탁회의 같은 게 사회적 경제는 그걸 이제 비즈니스로 또 공동체 문제 해결로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이제 물론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경제는 중앙 정부에 조금 의존적이라고 그럴까요? 뭐 조금 앞서가는 데도 있고 좀 뒤따라가는 데도 있지만 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다면? 예, 그 사실 지방에 내려가면 사회적 경제의 편차가 굉장히 크고요. 특히 이제 영남권이 좀 많이 또 취약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이쪽 동네의 정서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산업 기반이 또 풍족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높았던 지방들 보게 되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다른 먹거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죠. 뭐 강원도 지역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측면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 붐업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그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들 안에서 자원들을 자꾸 찾아내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마을 기업이나 자활 기업이나 이런 작은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성과 창의성이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것만으로는 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뭐 농협이나 뭐 이런 데들이 굉장히 그 사회적 경제 정신이 없지 않냐 하는데 냉정하게 따지면 또 농협 안에도 개혁적 농협 운동이 계속 있었습니다. 농협 민주화 그걸 주도해 왔던 리더십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또 조합장으로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의 리더십들이 이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이쪽으로 좀 개방되면서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거, 이런 쪽으로 좀 넓히면서 새로운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의 관계망을 좀 형성시켜주는 작업을 정부가 아니면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부 정책은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농협 지도자 교육에 이런 부분을 조금 놓더니 뭐 일부 농협들이 군 단위 지역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고령자 지원하는 곳을 만든 곳도 좀 있거든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전혀 관심이 없을 줄 알았더니 새마을금고가 사회적 투자금융을 만들었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규모도 빠른 속도로 키우고 있어요.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이 글로벌화하면서 상당히 많이 문제도 비슷해지고 표준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회 내에서 사회적 경제 장점은 뭐냐면은 영리 기업들은 자신들의 비즈니스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거부하죠. 그것 자체가 경쟁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가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하지만 강점은 자신들이 성공한 사업 모델을 개방하는데 굉장히 강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나라 생협은 사실 일본 모델을 다 벤치마킹해서 한국형을 또 나중에 만들어냈는데 마찬가지로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 각지에서 사회적 경제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글로벌화된 기업들도 있고요.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다라면 그런 기업 모델 중에 우리 지역에서 욕구가 있는 것들을 사업 모델화해서 리더십들과 연동시켜서 그 산업을 부흥하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한국이 사회적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하니까 해외의 유명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한국 진출들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파타고니아도 한국 들어왔죠. 베넨제리스도 서울의 마포에 이제 점포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비코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들, 협동조합들이 한국 진출들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보게 되니까 한국 파트너를 못 찾아서 영리 기업들하고 손을 잡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주사님도 답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7월 되면 6월 7월인가요? 2년이 지금 7월 1일자로 되면 2년이 돼 가시는데 이제 특히 주사님이 이렇게 민관 협치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셨고 도정에서도 이제 이런 차원에서 2년 겪어보시고 나서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나름대로의 평가 같이 겸해 가지고 한번 좀 저보고 스스로 평가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아니 해보니까 이렇고 경남도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알겠습니다. 예.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한번 부탁드리고 예, 싶어요. 평가 넘어가기 전에 향방잡게라는 얘기 정말 오랜만에.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도지사 되니까 뭐가 있냐 그러면요,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에 이제 향토사단이 39사단이라고 있는데 그 군대, 경찰 뭐 관련된 모든 기관이 협의회에 다 참여해서 그 유사시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하는 게 일종의 충무계획이지 않습니까? 충무계획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다 이 가상 도상 훈련을 하게끔 파트별로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도가 안 나오니까 이 도민들께서는 잘 모르시는데 그런 기본적인 각종 시나리오에 따른 훈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 정부의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건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이 제가 이제 의장인데요. 어쨌든 그 뭡니까 충무계획 시나리오 안에 그때마다 이제
어떤 의제에 따라서 훈련을 할 건지를 다르게 정합니다.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 테러도 있고 그 다음에 구제역 이런 소위 방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그러니까 도시 봉쇄를 가정한 일주일씩 전체를 담아 놓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 안에서는 전쟁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시나리오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 되면 다 그냥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게 돼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을 임 교수님께서 풀어주셨는데 유럽이 80%의 전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딱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20% 갖고 정말 풀로 사용했다는 거고 20%를 얼마나 올릴 거냐 하는 건데 그 과정에 공공의료 체계에 정답이 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형 공공의료 체계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유럽만큼 우리가 재정을 그렇게 쏟아붓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효율적으로 재정을 가지고 한국에 맞게끔 제대로 된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가는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아니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제 경남이 그 전에는 실제로 제조업, 조선 자동차 기계 3대 업종이 전체 부가가치의 42%를 차지하니까 정말 잘 나가는 지역이었던 거죠. 그냥 그제에 가면은 조선업이 하랑일 때는 지나가는 강아지도 5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고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이외에 제조업을 통해서 생산되는 부가가치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매출로 인한 효과 그 이외에 새로운 걸 찾으려는 노력들을 정말 안 했다라는 게 해보면은 다 해야 되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이제 부채 제로를 하시면서 한 분이 있던 것마저 없애놓은 게 많아가지고 그걸 다 새로 만들어야 되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어찌 보면은 이미 경남에 만들어졌어야 되는 각종 민간 협치 중간 지원 조직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막 고생하면서 만들어가는 분들이 꽤 많이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 경남이 이제 그런 할 일이 정말 많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많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이제 도청이나 시군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경험들을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한테는 새로운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희 우리 복지보건국장님 와 계시는데요. 경남형 재난지원금 시스템 만들면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놓으니까 한 달 동안 그거 만들면서 정말 고생하셨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거니까 그동안에는 복지부에 있는 시스템을 그냥 활용해서 그걸 하게 되면은 도민들이 신청한 걸 며칠이라도 점검해가지고 검증해서 이제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려주면 다시 와서 이제 받아가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오면 바로 신청해서 그 자리에서 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지급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셨었거든요. 마지막까지 이게 이러다 안 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경험들을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남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들이 여전히 아직 많이 있고요. 그 숙제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풀어나가면은 저기 적힌 대로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함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이제 방금 지사님 얘기도 말씀도 하셨지만 그동안 이제 경남이 제조, 공간, 사람이라면 주로 제조업 쪽에 이제 우리 그런 뭐라 그럴까요? 경제 발전이나 이런 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제조를 중심으로 해왔는데 오늘 얘기는 이제 공간, 사람에 관한 얘기들을 하는 거고 또 물론 그게 그렇다고 해서 제조를 뭐 내방쳐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아까도 제가 그 짐을 하나 지금 당장 더 얻는 것 같다는 게 아마 그 지사님 말씀대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나 이제 우리 연동근 선생님한테 드리면 뭐 이제 발표문에 보시면 공간에 대한 담론 구조의 변화, 뭐 사회적 개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지자체에서는 물론 이제 지방자치단체별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역시 이거는 중앙의 정치의 문제, 권력의 문제, 또 그것이 요즘에 뭐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뭐 렌트 시킹 이런 것 때문에
법 자체를 바꾸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차원에서 이걸 대응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아까 프랑스 그 예를 했는데 그분들은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저는 들으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조금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공이 한국인데 계속 프랑스 사례를 갖다가 그러니까 저한테 물으시거든요. 근데 예. 지금 그 나라가 잘 됐으면 저 지경이 아니죠. 예. 그래서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확실한 거 그러니까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서울시부터 도시재생 맨 처음 얘기 나올 때부터 나왔던 말인데 지금의 이 경남이든 아니면 하나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발생하는 문제 뭐 고령자 뭐 아니면 뭐 독거노인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가 다 원인이 글로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픈 곳은 되게 로컬해서 아픈데 이걸 갖다 만든 시스템은 글로벌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연고를 바를 수는 있어요. 지방 정부가. 근데 그 원인을 고치는 건 글로벌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뭐 그 사회협동조합의 글로벌 연대든 뭐든 간에 아무튼 다 스케일을 갖다 굉장히 올려줘야 돼서 국가 차원에서도 도시재생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이 망하는 게 국가가 잘못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마을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평생 일하신 분인데 그냥 어느 순간 쓸모없는 일자리가 돼버리거나 일을 못 하시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가 중심이기 때문에 국가 계획이 너무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데까지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국가 계획이 지침 계획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은 지자체가 하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은 부분도 이 마을에서 벌어지는 문제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지식을 끌어올려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 연구하게 만들고 고민을 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것들을 할 수 있게 명령을 내리는 지역이 명령을 내리고 일은 글로벌하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공부는 글로벌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테마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인식을 해서 그 지금 프랑스에서의 그 마을 만들기는 국가 사업입니다. 지자체 사업이 아니에요. 국세청에 껴가지고 세금 잡고 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보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기초 작업은 국가가 실제로 사람들을 마주치면서 그 증상을 치료하는 사람들은 로컬이 이런 그 역할 분담이 이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 같아요. 우리는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축소하고 분권을 해서 하는 것 같지만 또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런 굉장히 모순적인 면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국가가 나서야 되고 굉장히 세부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우리가 조금 앞으로도 좀 계속 이렇게 유념할 필요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먼저 유창복 선생님한테 한 가지 공동생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협치 뭐 그걸 협치라고도 하고 뭐 공동생산이라고도 어떤 사람은 하고 그러는데 더 많이 참여해야 된다. 이게 단순히 더 많은 참여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그걸 조금 더 다시 한번 좀 그 차이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단순히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면 되느냐? 그걸 조금 좀 설명을 좀. 예, 어쨌든 참여는 민주주의 원리에서도 일단 참여하는 건 좋은 거다. 근데 참여가 왜 안 일어날까? 먼저 전 이 질문 좀 하고 싶은데 참여는 동료에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 행정에 계신 분들 도민들 주민들에게 동료에서 참여가 되든가요? 우스갯말로 공무원은 참여라 쓰고 주민은 동원이라 읽습니다. 참여가 왜 동원이 되어버릴까? 왜 참여하라고 다 안 할까? 저는 권한이 없는 참여는 동원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오라고 해서 안 옵니다. 살기 바빠 죽겠는데 권한이 있으면 저거 진짜야? 내가 쓸 수 있는 거 맞아? 만져보다가 진짜네? 내가 권한을 썼을 때 효능감을 느낄 때 저는 그때 참여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근데 공무원은 왜 권한을 안 줄까요? 겁이 나니까 못 줍니다. 감사에 걸릴 수도 있고요. 인사에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법제도 시스템이 없으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법제도가 없으면은 사장님이 커버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장님이 커버해 줘도 선진 사례가 없으면 또 겁이 나서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법과 선진 사례 두 가지가 없으면 공무원은 못 움직여요. 결국 이제 행정이 왜 바뀌어야 되느냐, 단체장이 왜 중요하냐, 이제 여기서 결국 나올 수밖에. 우리가 왜 또 투표를 잘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결국은 한 10년 혁신을 하면서 이제 주민들이 여기까지 학습한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많은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이 검증하고 학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참여고요. 두 번째는 참여를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라는 효능감이 나와야 됩니다. 초기에 참여는 끼리끼리 참여입니다. 죄송하지만 뜻 맞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서울에서도 그렇게 8년 했는데 30만 참여했습니다. 3%입니다. 나머지 97%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저것들 박원순 부대들이야.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끼리끼리를 넘어야 지속 가능합니다. 그러면 끼리끼리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나머지 97%는 뜻이 맞고 마음이 맞아서 협동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손톱만큼이라도 도움이 돼야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사회 다수가 절실하고 시급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손톱만큼이라도 해결을 했을 때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이제 초기가 끼리끼리 친밀한 관계형 마을이라면 그 다음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으로 진화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주민들이 도 단위에서 문제 해결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군구가 할 일이 있고요. 주민들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말라. 저는 읍면동 수준에서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수준에는 돌봄, 의료, 보건 그야말로 일상에 필요한 생활의 필요들은 주민들이 함께 서비스를 생산하고 거기서 일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일거리가. 그래서 로컬 안에서의 서비스와 일자리 일거리가 선순환하는 이른바 내부 경제가 어느 정도 또아리를 틀게 되면 저는 이게 문제 해결형으로 나아가고 요 대목부터 우리는 자치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치. 그래서 그 자치 문제 해결형 자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어디로 볼까? 그게 읍면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를 바로 그 장소로 중앙정부는 보기 시작했고 그 정책을 지금 커다란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거에 좀 동의를 하는데 광역은 중앙정부는 방향과 돈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 방향으로 갑시다. 앞으로 자치가 목표고 자치의 장소는 읍면동이고 그러려면 읍면동에는 최소 이 정도는 권한이 부여가 되고 재정 자립도는 이 정도도 돼야 되니 재정을 이렇게 붓겠다. 교부금을 이렇게 배분하겠다. 방향과 돈 흐름의 방향을 정하라. 법제도로. 그리고 기초와 강역은 정책화해서 지원 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지원 시스템을 사업화하고 또 지원 조직, 예를 들면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행정의 민간을 지원하는 방식, 즉 돈을 뿌리는 방식을 결정해야 됩니다. 공모 사업으로 할 건지, 랩 형식으로 할 건지. 공모 사업 이제 용도가 폐기되는 순간입니다. 그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행정 편의거든요. 돈 주는 자 편의로 설계된 거기 때문에 돈 받는 자, 문제 해결의 주체 편의로 돈 주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정책 모델, 사업 모델입니다. 이거를 기초정부, 광역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우리 동네 아쉬운 사람 절실한 누가 있는지 찾아내고 그 어르신의 1.5기 낀 일을 2.5기로 올리기 위해서 3년 동안 우리는 뭘 할지 직접 만나고 조직하고 솔루션을 실행해보는 그야말로 현장 공공의 실험실이 만들어지는 게 읍면동입니다. 저는 각 레벨별로 역할이 다 다르다. 이거를 혼돈하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우리 최혁천 비서관님한테 제가 질문을 특히 이런 재난 대응 시스템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안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특별하게 지금 또 단기적이라 그럴까요? 이런 구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장 좀 우리가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좀 갖춰 가야 될지 또는 뭐 그 외국의 사례가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상적으로 그런 돌봄 체계나 이런 것들이 돼 있는 사회는 뭐 사실 그게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례를 좀 한번 들어보신다든지 해서 그런 걸 한번 좀 제안을 한번 하신다면 뭐 사회적 금융 얘기도 지금 하셨는데 예. 재난 대응 관련해서 아까 지사님이 이제 일본이 왜 저렇게 됐냐 말씀하셨는데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일본이 재난 대응을 아주 잘하는 국가였고요. 특히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재난시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 현 단위로 돼 있어서 굉장히 기민하게 지방 정부와
민간이 움직이던 조직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 계기는 옛날에 고베 대지진 때였는데 그때 일본 정부의 대응이나 지금도 일본 정부 스타일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베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났고 고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을 자랑하던 신도시 아니었습니까? 근데 엄청난 지진이 벌어져 가지고 그 한신대교인가요? 고베로 들어가는 오사카에서 그 다리가 끊겨버렸고 완전히 고베 시내 전체가 불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일본 정부는 그 와중에 뭘 고민하냐면 전 세계 최고의 지진 대응망을 갖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외국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이것 때문에 우왕좌왕 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가끔 그런 면이 보이는데 그때 고베 시민들이 한 6, 7천 명 사망했는데 그 정도 재난이면은 그때 뭐라 그랬냐면 한국의 서울에서 그런 지진이 일어나면은 뭐 수백만 명 죽는다라고 얘기할 정도였고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이 돌아가셨지만 많이 안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은 지진 규모에 비해서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오사카 일대에 있는 소비자 생협이나 의료협동조합 사람들이 회사에 전부 다 휴직계를 내고 배낭에다가 구호 물품을 들고 고베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이제 육갑산이죠. 로코산이라고 하는데 그 험준한 로코산을 수십만 명이 넘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구조하고 고베 생협 같은 경우에는 물류 창고를 열어서 비상 물품들을 공급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 아주 재미있는 우화가 있는데 한신의료협동조합의 전무이사가 굉장한 사회운동가였는데 이분도 거기서 그 가족을 다 잃어버린 노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맨날 술 먹고 울고 하니까 구호소에서 왜 그만 좀 울라고 그랬더니 나 이 아픔을 잊게 그 빠찡코 기계라도 하나 갖다 주라 그러니까 빠찡코 기계를 재난구호소에 갖다 해줄 정도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한 시민의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었고 그걸 바라봤던 일본 정부가 전 현 단위로 재난시 협약을 맺으면서 민간엔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이 자원들이 재난시에 어떻게 동원되는지 근데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민간 조직들이 못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대면을 하면 안 되잖아요. 기존에 일본이 겪었던 재난은 그 후쿠시마현 그 쓰나미 때도 전국에 있는 일본 의료협동조합이 후쿠시마 현에 있는 의사들은 다 도망갔는데 의료협동조합 의사들이 다 배낭 메고 가서 거기서 시민들을 구호했습니다. 방사능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상황이 돼서 민간도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다만 이제 일본 사회는 그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하게 일본 정부의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시간을 두면 정리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민간 조직들이 생존으로 링크돼 있는데 이 링크의 망들을 잘 인지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사회적 경제로 얘기하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조합원의 한 90%가 영세소상공인입니다. 만약에 영사소상공인이 이런 재난에서 무너지면 신협은 문 닫아야 돼요. 운명 공동체죠. 그럼 자신들이 그동안에 구축했던 자원들을 개방해서라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방 정부가 이런 다양한 종교계라든가 사회적 경제계 가지고 있는 건물도 있고 이런 곳들을 다 어떻게 재난 시기에는 같이 동원하고 활용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위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거냐라고 하는 플랜들을 좀 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포항 지진 때 제가 행안부에 제안해가지고 행안부가 사회적 경제 조직들하고 김부겸 장관님이 재난시 협약을 맺고 그때 뭐 농협도 건물 열고 회의실도 다 개방하고 생협들이 다 물품 다 해서 개별 가정으로 공급 나가고 막 이러면서 협력을 했던 경험 때문에 행안부 공무원들이 이래서 민간하고 협력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초보적으로 민간이 집에 있으세요, 마스크 하세요, 거리두기 하세요, 충실하게 따랐던 거는 1단계라고 생각하고 재난은 이런 것만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유형의 재난들이 올 때 민간의 풍부한 자원들이 예를 들면 건물이 무너졌다. 구호소를 꼭 체육관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들이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교회들을 쫙 개방해서 거기서도 대피소가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민간이 보유한 자원들이 딱 정보화돼 있고 체계화돼 있고 재난 시에는 리더십들 간의 네트워크가 딱 만들어져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일본 사례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한테도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아베가 문제인가요? 그러면 참 이제 이런 얘기 사회자가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저기 우리 임정환 교수님한테는 그 이제 의료 돌봄 시스템 하면서 이제 기술 혁신도 필요하고
이제 사회 혁신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기술 혁신이야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원격 제어를 막 하자고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있는데 사회 혁신에는 일종의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공동체 수준이든 국가 수준이든 그런 문제들을 조금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얘기하기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기술로 그냥 다 메꾸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그런 사회 혁신이고 합의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가치를 우리가 추구할 거냐가 더 문제라고 보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을 좀 하실 수 있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가 결국에서는 생명 가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사람들에게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 또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건강권, 또 생명 가치 이런 부분들을 사회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지켜주는 것, 이거는 사회 전체가 다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민간과 공공이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데 질병을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이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돈이 되는 거니까 기술 개발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일어난 부분들은 열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틀어막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관리 기술로서 뭐 IT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 모니터링에 대한 기술 개발하는 거 충분히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전체 사회 혁신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민간 쪽에서 잘할 수 있는 건요. 민간은 질환이 안 생기도록 하는 거, 그리고 삶의 변화를 통해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역할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예방과 돌봄 분야에서는 민간의 역할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시민들의 참여,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판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1차 의료 영역과 돌봄의 영역들은 시민 참여 구조를 메꿔서 여기에서 질병의 발생을 줄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3차 병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질병 부담을 줄여주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가져야 될, 그러니까 민간이 가질 수 없는, 예를 들면은 감염병이나 이런 시설 투자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인 거, 감염병 관리에 대한 부분이나 또 1차에 대한 지지나 이런 부분들은 공공에서 구축해서 아까 지사님이 한국형 의료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예, 그 얘기 들으면서 가슴이 뜁니다. 야, 그러면 정말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데 이번 토론을 통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기 지사님 혹시 또 질문 있으면 한 가지만 하시고 제가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아니, 시간이 다 됐다고 지금 왔는데 제 그래서- 질문 한 가지가 아직 답이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기본소득 기본소득 그 우리 최익준 비서관님 기본소득에 대해서 조금 답을. 네. 저는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당장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 하자라는 거는 굉장히 아마 혼란이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지금 기본소득을 좀 냉정하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한 기본소득의 논의들을 검토해 보자라는 논의들은 계기가 아마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뭐 기본소득이라는 게 좌파적인 시각, 우파적인 시각, 뭐 혼합적인 시각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사님 걱정하시는 게 이제 우파적인 시각에서는 사실은 이게 복지 비용이 사회 문제가 계속하니까 계속 국가가 드니까 차라리 그냥 고정액을 시민들한테 주고 당신이 필요한 복지를 사서 쓰라는 거고 더 이상 정부는 복지 인프라를 충족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좀 우파적인. 그래서 우파들이 사회 기본소득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요걸 통해서 어찌 보면은 국가를 작은 국가로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좌파들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면서 안정된 일자리라고 하는 층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보다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일정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 주자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파들은 굉장히 강력한 거부감을 결국은 세금 우리 낸 거 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시각의 논의들이 사실은 충실하게 장단점이 뭔지를 검토할 겨를이 없이 지금은 이제 재정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냐 줄어나냐 논의로 위축돼 버리는 것을 조금 시간 텀을 두고 다양한 기본소득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두고 또 한 가지는
검증해 볼 수 있는 뭐 기본소득에 아주 적극적인 분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기본소득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소득 유형을 저는 부분적으로 적용하면서 그 효과성들을 측정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사한 모델일 수 있는데 그걸 좀 더 강화하면서 노인의 삶의 질이나 자살률을 낮춘다라든가 또는 이것이 이제 지방의 경제에도 순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연구조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모델들을 확장해 나가면서 기본소득 담론들 또 하나는 그 과중에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료나 이런 것처럼 국가가 기본적으로 일정한 안정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기본소득 방식으로 가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반면에 선택권이 훨씬 더 효과가 높은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쪽은 내가 꼭 피아노 배우고 싶지 않은데 국가가 4시간 피아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주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본소득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혼합 모델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또 고려해야 될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 구조 안에서 기본소득이 늘어나도 양극화 해소나 이런 문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방에 재원이 뿌려지면 거의 그날 저녁에 대형마트를 통해서 모든 돈이 서울로 빨려 올라가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 화폐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긴 하는데 현재는 기초노령연금을 늘려드리면 이분들도 그냥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셔가지고 그날 다 써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기본소득을 통해서 소득 양극화도 좀 해소하고 지방 경기를 살려보자라고 하는 정책 효과가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 유통 시스템이나 자본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면서 기본소득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아까 우리 유창복 소장님이 그 지역 순환, 내재적 경제 뭐 이런 거하고 지금 맥이 닿는 것 같고요. 소장님 그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네 분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려고요. 딱 건물이라고는 좀 이상한데 재원이 딱 한정돼 있어요. 도민들이 공원을 멋지게 아까 우리 발표하신 클럽을 하나 지어주라. 이렇게 두 가지 요구를 해요.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공원을 멋지게 이렇게 우리 코로나 시대처럼 이렇게 이런 걸 하나 해주라. 젊은이들은 막 클럽을 이태원 클럽 같은 데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 어떤 걸 하지? 이게 궁금했어요. 갑자기. 예.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야 돼. 공론화위원회. 제가 핀란드에서 본 건데요. 공원을 갖다가 요일제로 클럽처럼 운영합니다. 그것도 좋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이 나올까요? 아니 클럽 얘기가 나와서 제가 우리 애들이 20대라 애들한테 야 그 꼭 클럽 가서 춤추는 걸 실내에서 해야 되냐? 혹시 축구장이나 마산에 우리 야구장도 있고 이 젊은이들 아직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꼰대 취급을 그래서 공원 클럽 이런 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사실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다 필요한 건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보니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재정을 어떻게 빨리 많이 늘리고 만드느냐 하는 게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가장 우선적인 게.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기본소득 말씀하셨는데 우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1차 소득을 증대시키고 기본복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꼭 단계적일지 모르지만 논의는 기본소득에 대해 여러 가지 실험은 필요하겠지만 기본소득은 그 다음에 우리가 도입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고용 안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망, 복지, 일자리 그러니까 실업에 대한 대책 이건 얘기가 되는데 이 논의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소해서 1차 소득을 어떻게 늘려서 격차를 해소할까 하는 부분이 조금 시급하게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래 4시 반까지 저한테 사회를 보라고 미션이 주어졌는데 조금 넘었습니다. 그 아마 한 40-50년 되나요?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만 해도 그때는 우리가 한 50년 전에 지구가 처음으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위기네
라는 인식을 처음 할 때에 비하면 아까 네 분 발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불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됐고 네 분 얘기 중에는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해야 될 일들,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 또 시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 건가. 사실은 우리 사회처럼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 속에서 시민 의식이 굉장히 막 뭐라 그러죠? 왜곡되고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그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동체 지향으로 가져갈까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네 번 다시 한번 발표해 주셔서 고맙고 또 끝까지 오늘 지사님 들어주시고 또 질문에도 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